13장 3절 편도함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다변수 함수의 극한 그리고 연속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으니까 이제 이 절을 통해서 우리는 미분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저자가 바로 온도와 습도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불쾌지수를 우리가 느끼는 것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같은 온도라 할지라도 습도가 다름에 따라서 불쾌지수의 값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온도와 습도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런 불쾌지수는 온도가 동일하다 하는 가정하에서 습도가 달라질 때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불쾌지수 달라진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습도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온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역시 불쾌지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교재에서 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특정 변수를 고정시켜 놓고 다른 변수를 변화시켜 줌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편도함수라는 개념입니다. 이와 같은 편도함수라는 개념을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변수 함수에서의 미분 가능성, 미분 개수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변수 함수를 gx라 놓겠습니다. 이런 일변수 함수는 어떤 함수가 이변수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변수를 고정시켜 놓고 다른 변수를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마치 책에서 우리가 보듯이 온도는 동일하지만 습도가 달라졌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불쾌지수가 얼만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었던 것처럼 다음같이 수학교를 써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 f가 이변수 함수입니다. x하고 y 두 문자만의 함수로 되어 있을 때 만약에 두 번째 성분은 고정되어 있다라 보겠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성분이 그때그때 달라지고 있다면 마치 이변수 함수이긴 했을지라도 그 중에 어느 한 변수를 상수 취급해 버렸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함수는 일변수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fx, b라는 이 함수를 그냥 간단하게 gx로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g'을 구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약속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x가 a라는 한 점이 주어졌을 때 g'a를 구한다라고 상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g'a가 될 것이고, 그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변수 함수의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여기 g죠. 그래서 ga 플러스 h 다음같이 쓸 수 있습니다. ga 플러스 h 마이너스 ga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g라는 함수는 f로 표시한다면 x, b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g로 표시되는 이 분자 부분을 f로 바꿔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g 대신에 자, 여기가 x일 때 제일 성분이 x예요. 그래서 a 더하기 h를 썼다는 얘기니까 x 대신에 a 더하기 h를 넣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를 f로 표시할 때 f a 더하기 h, b 그리고 마찬가지로 ga라는 얘기는 x 위치에 a를 대신 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g로 표시했을 때 나타냈던 g'a라는 개념은 f를 이용해서 표시한다면 이와 같이 쓸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극한이 구해진다면 이 극한을 앞으로 다음같이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a, b라는 한 점에서 함수 f의 x에 대한 편도함수라는 뜻에서 즉 변하는 좌표는 잘 보세요. y좌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x좌표가 움직이고 있죠. 이와 같이 변하는 값이 x성분이 변한다는 뜻에서 첨자를 x를 써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표시된 것을 a, b라는 점에서의 함수 f의 x에 대한 편도함수 또는 편미분 계수라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변수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중에 어느 한 문자를 고정시켜 놓고 본다면은 일변수 함수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일변수 함수의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변수 함수의
x에 대한 편도함수 또는 편미분계수라 불려지는 값을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논리로 우리는 x좌표는 고정시켜놓고 y좌표가 움직이는 경우에 대한 이번에는 y에 대한 편미분계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저자가 대문자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다음과 같이 대문자 gy를 약속을 해보도록 하죠. x 성분은 a로 고정되어 있고 y 성분이 움직인다는 뜻에서 fa, y라 놓겠습니다. 자, 요거랑 구별해 볼까요? 여기는 xy 좌표에서 y가 b로 되어 있을 때 x만의 함수니까 gx를 쓴 것이고요. 여기도 xy라는 이변수 함수에서 x좌표가 a로 고정되어 있을 때 y만의 함수라는 뜻에서 대문자 gy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gy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한 점, 여기를 이제 y 대신에 b를 집어넣을까요? 한 점 b를 대입했을 때 미분계수를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일변수 함수의 미분계수의 정의에 맞춰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 b 플러스 h 마이너스 gb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분자의 부분을 위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소문자 f라는 이변수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수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한다면 분자는 잘 볼까요? 여기를 보면은 y잖아요. 그 y가 들어있던 위치에 b 플러스 h가 들어있으니까 fa, b 플러스 h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gb죠. y가 있던 위치에 b를 대입한 것뿐이니까 fa, b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극한이 구해진다면 이 극한을 잘 들여다보면 제1성분 즉 X성분이 고정되어 있고요. 제2성분 즉 Y좌표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Y좌표가 고정되어 있고 X좌표가 움직일 때 사용했던 이 표현 방법처럼 여기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다음같이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A, B라는 점에서의 함수 f에 이번에는 변하는 값이 y 성분이 움직여요. 그래서 y에 대한 편미분계수 또는 편도함수라는 뜻에서 이와 같이 표시하기로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이것을 우리는 왼쪽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이 첫 번째 계산했던 것을 우리는 a, b에서 x에 관한 f의 편도함수 또는 편미분계수라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표시했던 것 다시 한번 화면상으로 살펴본다면은 이제 fa, y가 gy라 표시했을 때 a, b에서 y에 관한 그 f의 편도함수라 해서 이와 같이 또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x에 대한 편도함수, y에 대한 편도함수란 말 뜻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x에 대한 편도함수, y에 대한 편도함수를 약속을 했었으니까 여기 보다시피 지금 했던 약속들은 한 점 a, b라는 한 점에서의 x와 y에 대한 편도함수였었습니다. 이제 정형 안에 있는 모든 점으로 확대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정형 안에 있는 모든 점으로 확장을 시켰을 때, 즉 우리가 마치 미분계수를 처음에 정의한 다음에 도함수라는 것을 약속을 했었잖아요. a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도함수가 됐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a 대신 x로 그리고 y 대신에 b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b 대신에 y를 대입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같은 좀 더 일반화된 식을 얻을 수 있겠죠. a 대신 x로 b 대신에 y를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리미트, 자, 이걸 쓰려고 합니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자, x를 여기다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a였을 때 a가 왔었고 b였을 때 b가 왔었던 것이니까 xy로 바꿔놨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x 플러스 h, 여기는 y가 되겠죠. 여기는 fxy와 같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요 위에 있는 식을 이제 ab 대신에 xy로 바꿔놓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y 플러스 h 마이너스 f xy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들을 각각 함수 f의 x에 대한 편도함수라 말을 하고요. 아래 것은 함수 f의 y에 대한 편도함수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자가 둘 다 똑같이 이렇게 h를 썼습니다. 네, 이렇게 똑같이 h를 써서 표시해도 됩니다만은 조금 더 일반적으로 자세하게 좀 써서 표시한다면 다음 같은 교를 써서 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즉
x에 대한 편도함수는 x에 대한 변화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h란 기호를 써도 됩니다만 이와 같이 델타 x라는 기호를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타 x를 이용해서 표시한다면은 자, h 대신에 델타 x를 대입합니다. 자, 델타 x분의 f x 플러스 델타 x, y 마이너스 f x, y 이와 같이 쓸 수 있네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fi도 똑같이 이제 h를 썼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리미트 델타 y가 0으로 갈 때 자, 이제 델타 y를 이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쓴 것이 얘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여기는 x에 대한 변화율, y에 대한 변화를 계산할 때 x에 대한 변화를 측정했을 때 사용했던 간격과 똑같이 놓는다는 뜻이지만 여기는 서로 다른 문자를 썼기 때문에 자유롭게 뭐 델타 x, 델타 y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표현대로 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도 또 따로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써서 표시했다면 요 위에 것을 앞서 설명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x에 대한 편도함수, 아래 것은 y에 대한 편도함수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이변수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와 같이 x에 대한 편도함수, y에 대한 편도함수는 이게 보다시피 x에 대한 편도함수를 계산할 때는 y 성분이 고정되고 x 성분이 변화가 됩니다. y에 대한 편도함수를 계산할 때는 x 성분이 고정되고 y 성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x에 대한 편도함수를 계산하고자 할 때는 여기 보다시피 y 성분이 고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얘가 고정된다는 것은 곧 y를 상수 취급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상수는 당연히 변하지 않고 일정한 수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y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y가 고정되어 있다라 본다는 뜻이에요. 즉 y를 상수 취급하고 x만 변수를 보고 미분한다는 뜻이고요. y에 대한 편도함수를 정의를 잘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x 성분이 전혀 변화가 없었죠. 따라서 이번에는 x좌표가 고정되어 있다라 보고 계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좌표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곧 x를 상수 취급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y만 변수로 보고 계산한 방법이 바로 y에 대한 편도함수, x만 변수로 보고 계산한 것이 바로 x에 대한 편도함수입니다. 여기도 마저 써볼까요? 얘는 변수가 되죠. 변화가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y쪽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y에 대한 편도함수는 y가 변화가 되고 x에 대한 편도함수는 보다시피 x쪽이 변화가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한다면 편도함수를 구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책에서도 우리가 요약을 해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제 편도함수를 구하는 방법 이거 먼저 설명할게요. 그래서 fx를 구하기 위해서는 y를 상수로 보고 x에 대해서만 미분한다는 것, fi를 구하기 위해서는 x를 상수로 보고 y에 대해서만 미분하면 각각 x와 y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x에 대한 편도함수가 어떤 말인지 y에 대한 편도함수가 어떤 말인지를 다 알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아까 화면상으로 잠깐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편도함수를 나타내는 수학 기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책마다 또 저자마다 그 편도함수를 본인이 편한 대로 선호하는 기호 표기를 또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쓴 것은 첨자 관계를 써서 표시했었는데요. 자, 이와 같이 x에 대한 편도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뒤 문맥으로 x하고 y 두 문자가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을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fx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함수를 표시할 때 fxy를 이렇게 표시할 때요. 만약에 종속 변수까지도 표현해서 이렇게 쓴다면 즉 z equal fxy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자,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f라는 함수하고 z라는 함수가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 한다는 얘기나 z를 x에 대해서 편미분 한다는 말은 같은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호 표기는 모두 다 같은 말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첨자를 써서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이렇게 라운드 기호를 써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거 읽을 때 라운드라 했습니다. 자, 라운드 F, 라운드 X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쓰기도 하고요. 또는 라운드 FXY, 함수 F에 독립변수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 쓰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위쪽이 좀 복잡해 보인다 싶으면
옆에다 이렇게 내려서 써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F기호나 Z기호랑 똑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 라운드 Z, 라운드 X 이렇게 쓰기도 하고 라운드 X, Z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들 모두는 다 같은 기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수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 알파벳 개수가 한 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번호를 붙여서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X에 대한 편도함수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했다는 뜻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도 씁니다. D1F 이렇게 또 쓰기도 해요. 오른쪽의 함수의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 것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주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라운드 기호를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간단하게 첨자 기호를 쓰거나 이런 기호를 주로 선호하는데요. 가끔 이렇게 변수가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번호를 붙여서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 표시한 것은 전부 다 X에 대한 편도함수를 나타내는 고유의 기호라면은 마찬가지로 Y에 대한 편도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로도 다음 같이 쓸 수 있습니다. FI 그리고 F 더 줄여서 이렇게 또는 ZY로 쓸 수 있고요. 이렇게 라운드 기호를 써서 표시한다면 라운드 F, 라운드 Y, 라운드 FXY 그리고 라운드 Y 또는 라운드 쓰고 옆에다가 F를 내려서 써도 됩니다. 여기 이제 Y라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또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Z를 이용해서 표시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라운드 Z, 라운드 Y 또는 라운드 Y, Z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번호를 붙여서 표시한다면 Y가 두 번째 있는 변수잖아요. 그래서 F2XY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D2FXY 이런 식으로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Y에 대한 편도함수, 얘네들은 X에 대한 편도함수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역시 교재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다 같은 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바로 X에 대한 편도함수고 요 밑에가 바로 Y에 대한 편도함수를 나타내는 수학 기호들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X에 대한 편도함수, Y에 대한 편도함수 기호 표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까지도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함수 f가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fx2,1과 fi2,1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잘 들여다보면 이 함수는 x하고 y에 대한 다항함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함수들은 전실수 범위 내에서 연속이고요. 어느 한 문자를 상수 취급하든 간에 이들 모두는 다 연속이 되고 또한 다항함수 항상 미분 가능하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언제나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 앞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려고 할 때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값을 대입해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정의에 의해서 하나하나 계산해서 미분계수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전자는 바로 값을 대입했을 때 불능이 되지 않는다면, 즉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값을 대입했을 때 이런 값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정 문제에서 주어졌던 조건을 대입했을 때 불능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즉 정의대로 풀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도함수를 다 구해놓고 나서 값을 대입해 봤더니만 이게 분모에 의해서 불능이더라. 그러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바로 정의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되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정의에서 풀 것인지 아니면 도함수를 구해서 값을 대입하는 것이 나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편도함수를 마저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 함수의 x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변수를 다 쓰지 않고 이렇게 앞뒤 문명으로 뻔히 이변수 함수라는 걸 알고 있을 때 더 간단하게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제 fx를 계산합니다. 나머지 문자를 상수 취급하거든요. y를 다 상수였다라 보고 미분합니다. 그럼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3x죠. 플러스 2xy의 3수. x가 없죠. 그러니까 전체가 상수예요. 그래서 미분해봤자 제로입니다. fx의 모양은 이렇게 됐고요. 이번에는 fi를 구하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y가 변수고 이번에는 x가 상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 미분하면 제로고 얘를 미분하죠. 변수는 y만 있습니다. 그래서 3x의 제곱 y의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y만 변수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4y와 같이 됐습니다. fx하고 fi를 구했는데요. 이 식들에다가 각각 2,1을 대입했을 때 불능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fi 2,1을 계산합니다. 자, x에다가 2, y에다가 2를 대입하면 돼요. 2는 4, 3, 12. 12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2는 4예요. 16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도 똑같이 2,1을 대입할까요? 2를 대입하면 1이고 2는 4, 3, 12에다가 여기 4가 됐으니까 여기는 8이군요. 자, 이제 이와 같이 우리는 fx를 이렇게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바로 값을 대입했을 때 불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편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값 대입했을 때 불능만 아니면 언제든지 이렇게 구해지니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서 이 방법대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변수 함수와 마찬가지로 다변수 함수에서도 만약에 이런 특정 값을 대입했는데 하필이면 얘가 분수꼴로 돼 있고 분모가 0이 돼서 불능이 나온다면 그때는 정의대로 계산을 해야만 합니다. 뒤에 가서 정의대로 계산한 문제들을 몇 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1번 충분히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값을 구해보시오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x에 대한 편미분 계수와 y에 대한 편미분 계수가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x와 y에 대한 편도함수에 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앞에서 배웠던 일변수 함수의 미분계수에 관한 기하학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x축, 여기가 y축이 주어져 있고요. 곡선이 다음같이 주어져 있더라 보겠습니다. 어떤 곡선, 파란색 곡선은 y는 이퀄 fx를 나타내는 곡선이었더라 보겠습니다. 이제 x축에 있는 한 점을 A라 놔 보겠습니다. 이 A라는 한 점에서 곡선과 맞닿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x좌표를 A라 한다면 즉 x좌표가 A일 때 y좌표가 B였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PA, B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함수가 x에 대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가정했을 때 미분계수가 갖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는 이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와 같이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미 앞서 배웠었습니다. F'A로 표시했었죠. 즉 미분계수가 갖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조금 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x에 대한 편미분계수와 y에 대한 편미분계수도 사실상 이와 같은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그림을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공간상의 곡면은 마치 일변수 함수는 y = fx가 평면상의 곡선이었던 것처럼 이변수 함수 z = fxy는 이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공간상의 곡면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공간상의 곡면을 서피스 약자를 써서 S라 표시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 그리고 우리는 공간 곡면의 그림자 부분이 바로 이 공간 곡면을 나타내는 이변수 함수 fxy의 정역에 해당됩니다. 이제 정역 안에 있는 한 점을 a, b, 0이라 놓겠습니다. 이 점에서의 함수값을 생각합니다. 마치 A에서의 함수값을 생각했을 때 x좌표가 A일 때 y좌표가 B가 되면 순서상으로 a, B라 표시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와 같이 표시하도록 하지요. x좌표가 A, y좌표가 B였을 때 그때 그 점을 대입했을 때 z좌표가 C였다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x좌표 A, y좌표 B, z좌표 C인 점을 이렇게 마치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여기서도 이와 같이 PA, B, C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아래 그림은 일변수 함수이고 평면상의 곡선이다 보니까 바로 접선의 기울기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x에 대한 편미분계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같은 곡선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점 P를 지나면서 우리는 곡면 S 위에 놓이는 한 곡선 C1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1 곡선은 아무렇게나 막 그은 곡선은 아닙니다. 이 C1 곡선의 XY 평면상의 그림자는 바로 이 직선에 있습니다. 즉 이 C1 곡선을 만들 때 그 그림자 부분은 이 아래쪽에 직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제한을 두고서 만들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왼쪽 평면이 바로 XZ 평면입니다. 그리고 이 XZ 평면하고 평행하면서
그리고 점 P를 지나고 아래쪽에 있는 요 직선 있죠. 요 직선을 지나는 요 점과 요 직선을 모두 품고 있는 평면을 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 평면을 선생님 오른쪽 손바닥이라 할게요. 그리고 XZ 평면을 왼쪽 손바닥이라 한다면 이렇게 서로 평행하게 되면서 왼쪽 벽하고 평행하게 되는 평면으로 싹둑 절단하려고 합니다. 이때 공간 곡면 S하고 이 XZ 평면하고 평행한 평면하고 절단했을 때 공통 교선이 있겠죠. 바로 그 공통 교선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바로 이 곡선을 파란색 C1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C1 곡선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왼쪽 평면하고 평행한 그런 평면에 놓이게 되는 그 평면에도 있으면서 동시에 곡면 S에도 있는 공통 교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C1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왼쪽에서 얘를 바라보도록 할게요. XZ 평면 바깥쪽에서 XZ 평면을 바라본다면 마치 얘는 이렇게 보이겠죠.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도록 하죠. 자, 이제 오른쪽에서 X축으로 보일 것이고 위쪽으로 Z축이 보이겠죠. 그리고 사실 이 좌표축 저 뒤쪽으로 이 파란색 곡선 C1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원금 무시하고 같이 평면에다 그림을 그려본다면 다음같이 곡선 C1이 표시가 될 겁니다. 얘가 C1이에요. 자, 그리고 이 C1의 XY 평면의 그림자가 바로 요 X축상에 있겠죠. C1의 그림자 부분이 이렇게 X축상에 있습니다. 자, 이 X축상에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 보다시피 그 정역 안에, 이 정역 안에 한 점이 A, B, 0예요. 그리고 요 점에서의 함수값을 생각해 보면 이 곡선 위에 놓이는 점이 바로 P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에서 그림을 잘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 T1이라는 접선이 하나 있어요. 이 T1이라는 접선은 곡선 C1에 접하는 접선을 나타냅니다. 얘를 XZ 평면에서 바라본다면 마치 이 C1은 평면상에 놓이는 곡선처럼 보이죠? 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이렇게 접선을 그었듯이 여기서도 T1 접선을 그은 거거든요. 점 P에서 곡선 C1에 접하는 접선을 그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T1입니다. 이때 얘와 동일한 개념으로 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면 X에 대한 미분계수의 의미는 식을 써서 표시한다면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잖아요. 왜냐하면 요 근처에 있는 점을 H라 잡았을 때 요 점의 좌표는 A 플러스 H가 되고 요 점에서 함수값, 즉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값이 바로 미분계수예요. 그래서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곧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도 같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얘가 평면상의 곡선일 때 접선이 의미하는 바가 이와 같이 돼 있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마치 어떻게 돼요? 평면상의 곡선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잘 보일까요? 요게 X축 위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요 직선 위를 움직이거든요. 이 직선상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바로 여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고요. Y좌표는 이미 B로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Y좌표는 B로 고정되어 있고 X좌표가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이변수 함수, 이 공간 곡면 S 자체가 이변수 함수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Y좌표가 B로 고정되어 있고 X좌표만 움직이는 상태예요. 여기서처럼 우리가 미분계수의 그 변화율의 극한,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미분계수를 이해했듯이 앞서 정의했던 X에 대한 편미분계수를 다시 한번 기호를 써서 표시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점에서 요 간격을 편의상 H라 놔본다면은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Y좌표는 이미 고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XY 평면 사이에 있으니까 Z좌표는 제로가 되죠. 요즘에 좌표는 X좌표는 A 플러스 H, Y좌표는 B, Z좌표는 제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점에서 함수값이잖아요.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값이 되니까 H가 0으로 갈 때 똑같은 방법으로 할까요? 자, 이 파란색 곡선은 이 파란색 곡면 S의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파란색 C1은 Z 이퀄 FXY라는 곡면의 일부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 관계식을 당연히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 점을 대입했을 때 X좌표는 A 플러스 H, Y좌표는 B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X좌표는 A 플러스 H, Y좌표 B. 그리고 요 점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X좌표가 A고 Y좌표가 B지요. 자,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율은 H에 대해서 똑같죠. 잘 보세요. 모양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앞에서도 약속을 했었죠. Y 성분은 고정되어 있고 X 성분만 움직인다는 뜻에서 얘를 이렇게 표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노란색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값이 x에 대한 편미분계수와 같은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 정의했던 편미분계수를 기하학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죠. 우리는 이 노란색 접선 T1이 의미하는 바는 왼쪽 평면 XZ 평면에 평행한 곡선 C1상에 접하는 접선입니다. 따라서 이 곡선 C1도 XZ 평면에 평행할 뿐만 아니라 곡선에 접하는 접선, 노란색 접선조차도 XZ 평면에 평행한 접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X에 대한 편미분계수를 보통 다른 말로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XZ 평면에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가끔 말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학교 시험 문제 XZ 평면에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라는 말이 나오면 아, X에 대한 편미분계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Y좌표는 고정시켜 놓고 X만 변화를 주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이제 그럼 같은 방법으로 X에 대한 편미분계수가 갖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이번엔 비슷한 방법으로 Y에 대한 편미분계수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림을 또 역시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점 P를 지나면서 이번에는 C2라는 곡선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C2라는 곡선은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까요? C2라는 곡선을 초록색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C2라는 곡선을 표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C2도 아무렇게나 막 그린 곡선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여기 보면 YZ 평면 있죠. YZ 평면에 평행하면서 그리고 요 점 P를 지나고 그리고 여기 직선 있죠. 요 직선을 품고 있는 평면으로 얘를 절단해 볼게요. 자, 요 직선을 이렇게 하얀색 실선으로 굵게 표시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절단해 보면은 마치 이런 평면이 하나 있죠. 이 평면은 뒤에 있는 YZ 평면에 평행하게 되는 평면입니다. 자, 이제 이 평행한 평면과 이 곡면 S하고 만나서 생기는 공통 교선이 바로 초록색으로 표시했던 C2 곡선이 되도록 그렇게 곡선 C2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C2 곡선은요, 분명히 YZ 평면하고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번에는 아까와 비슷해요. 이번엔 정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X축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제 그림을 다음같이 새롭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X축 정면에서 바라보니까 여기가 Y축이 보일 것이고 이쪽은 Z축이 보이겠죠? 그리고 YZ 평면 이 앞쪽에 곡선 C2가 있습니다만은 원근 무시하고 평면에다 같이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C2가 보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C2의 XY 평면의 그림자 부분이 이 직선인데요. 이 직선이 마치 여기 Y축에 평행하게 그려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걸로 보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역 안에 있는 한 점이 여전히 A, B, 0이에요. 여기쯤에 있었다라 보겠습니다. A, B, 0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직선은 잘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직선은 바로 X좌표가 A로 고정되어 있고요. 이 직각이에요. 이 직선 자체는 YZ 평면에 평행하고요. X축의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얀색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는 고정되어 있고 Y좌표가 움직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그림을 보면 여기에 T2라는 접선이 또 있거든요. 이 T2라는 접선은 보다시피 이 초록색 C2라는 곡선에 접하는 접선입니다. 자, 우리 이 접선을 여기다 그려볼게요. 대략 여기쯤에 있더라 보고요. 자, 여기다 접선을 그어보면 대략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 볼게요. 여기는 P점입니다. 자, 이것이 문제에서 주어졌던 책에 주어져 있던 T2라는 접선인데요. 자, 얘도 잘 보세요. 정면에서 바라보니까 이 C2는 보다시피 얘처럼 평면상의 곡선처럼 보이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미분계수가 갖고 있는 기하점이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듯이 얘도 그림을 보니까 마치 평면상의 곡선의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것과 마찬가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요. 얘도 똑같이 평균 변화를 얘처럼 평균 변화의 극한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일정 간격을 H라 놓겠습니다. 여기 잘 보면 이 직선은 X좌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A로 고정되어 있고요. X좌표는 A로 고정되어 있지만 Y좌표가 H만큼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이 점에서 함수값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극한을 여기다 써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좌표는 a로 고정되어 있어요. 이 점에서 함수값 a, b 플러스 h에서 y좌표는 x좌표는 a 그리고 y좌표는 b 플러스 h고요. 요 점에서 함수값에서 요 점에서 함수값을 빼는 거예요. a, b예요. 자, 여기 잘 보면 a는 고정되어 있고 뒤에 y좌표 역할이 자꾸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y가 변하고 x좌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 쓰기로 할 것이죠. 요 위에다 쓸게요. 바로 y에 대한 편미분계수라고 이렇게 앞서 약속을 했었잖아요. 결국 기하학적인 관찰을 잘 해보니까 이 빨간색 접선 T2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 빨간색 접선 T2는 y에 대한 a, b라는 한 점에서 함수 f의 y에 대한 편미분계수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요거는 바로 노란색 접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각적으로 잘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얘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빨간색 접선은 보다시피 초록색 곡선 위에 접하는 접선이고요. 이 초록색 곡선은 YZ 평면에 평행한 곡선입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 접선도 YZ 평면에 평행한 접선이 되죠. 그래서 얘도 이 앞에 문장을 쓴 것처럼 얘도 똑같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y에 대한 편미분계수는 얘와는 다르게 YZ 평면에 똑같이 이어집니다.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문장으로 주어질 때 YZ 평면에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라면은 y에 대한 편미분계수구나. XZ 평면에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그럼 x에 대한 편미분계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지금 우리는 이 x에 대한 편미분계수는 곧 노란색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y에 대한 편미분계수는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각각 x에 대한 편미분계수 다시 정리할게요. xz 평면에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y에 대한 편미분계수는 yz 평면에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림사로 보면 여기가 항상 직각이 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점 P를 지나는 곡선, 곡면 위에 있는 어떤 곡선은 얘네 둘만 있는 건 아니죠. 파란색 C1과 초록색 C2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엇갈려서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곡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그 많은 곡선 방향의 접선도 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합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우리가 방향도 함수라는 절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그냥 x에 대한 편미분 계수, y에 대한 편미분 계수만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도함수에 관한 기하학적 의미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일변수 함수의 미분계수의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공간 공면으로도 확대를 했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도 함수는 뒤에 가서 배우기로 하고요. 지금은 두 가지 방향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간단한 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예문을 보면은 이변수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x에 대한 편미분 계수와 y에 대한 편미분 계수를 구하고 기울기로서 이들의 수를 해석하시오. 해석하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대략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x에 대한 편미분계수는 xz 평면에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y에 대한 편미분계수는 yz 평면에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는 것, 그것을 직접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식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편미분계수를 구하려면 편도함수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자,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편도함수를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함수로 되어 있을 때는요, 직접 미분한 다음에 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정의대로 풀 문제는 주로 뭐냐면 분수로 되어 있을 때 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다항함수로 되어 있으면 바로 편도함수를 구해서 x와 y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값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x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x가 됐죠. 얘네들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나머지 문자 상수 취급하니까 마이너스 4y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x에 대한 편도함수에다가 1,1을 대입해 보니까 마이너스 2가 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y에 대한 편도함수에다가도 똑같이 1,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됐습니다.
자, 각각의 편미분계수 값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이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기하학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교재에 그림이 다음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볼까요? x에 대한 편미분계수를 구할 때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왼쪽에 xz 평면에 평행하게 되는 그런, 그리고 요 1,2를 반드시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을 모두 품고 점 P를 지나는 평면으로 얘를 절단합니다. 그러면 이 곡면과 이 평면, xz 평면의 평행한 평면하고 만나서 생기는 공통 교선이 있죠. 이 공통 교선상의 한 점에서 접하는 접선이 바로 x에 대한 편미분계수를 나타내는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림상으로도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같은 방법으로 얘는 yz 평면에 평행하면서 요 점과 그리고 yz 평면에 평행한 이렇게 1,1을 지난 직선하고 요 점과 직선을 모두 품는 평면을 절단했을 때 그 공통 교선이 나오겠죠. 그 교선 방향으로의 접선을 그은 것과 똑같다는 것을 역시 두 번째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yz 평면에 평행하게 얘를 절단을 해요. 그랬을 때 이 곡면과 평면이 만나 생기는 공통 교선이 C2가 되고요. 곡선 위의 한 점에서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y에 대한 편미분계수를 의미합니다.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봐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실제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본 것도 정확하게 그렇게 나타내져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여기가 보면은 Z축이고요. 이쪽이 X축, 이쪽이 Y축이에요. 여전히 X축, Y축이에요. 이 앞쪽에다가 Y, X 써서 약간 헷갈리게 돼 있지만 요 좌표 뒤에다 쓰면 이게 X좌표 0, 1, 2예요. 요거 저 뒤에다 쓰면 Y좌표가 0, 1, 2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그렸던 첫 번째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요거 이제 이쁘게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란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x에 대한 편미분계수는 앞서 얘기했죠. xz 평면에 평행하게 얘를 절단한 것입니다. 바로 이 노란색 이 평면이 절단한 평면이고요. 원래 주어졌던 곡면이 이거였고요. 공통 교선은 바로 여기입니다. 공통 교선이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을 요걸 나타내요. 요 곡선을 여기서는 이렇게 그것만 그려놓은 거예요. 공통 교선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빨간색 접선을 그은 게 있죠. 오른쪽 그림에. 그건 여기 1,1이 만나는 점, 1,1이 만나는 점, 요 점이라면 요 점에 접하는 접선이었다는 뜻입니다. 기하학적으로 충분히 이해되겠죠.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x에 대한 편미분계수가 이해됐다면 y에 대한 편미분계수도 동일하게 이해를 해볼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똑같이 이제 여기가 Z축이고요. 여기가 여전히 X축, 여기가 Y축이에요. 요 Y를 뒤에다 써서 0, 1, 2라 쓰면 되고요. 여기가 이렇게 돼서 X가 0, 1, 2로 가요. 자, 이제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Y에 대한 편미분계수를 직접 컴퓨터 그래프로 그려본 결과 이제 여기에서 YZ 평면을 평행하게 이렇게 절단을 해요. 이 노란색 평면으로. 그럴 때 원래 곡면과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공통 교선, 바로 이 교선이 요거거든요. 이 교선만 그려놓은 게 오른쪽 그림이에요. 파란색 이해되겠죠? 그리고 역시 1,1이라는 점에서 1,1 여기쯤에 있겠네요. 1,1 요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그림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x에 대한 편미분계수, y에 대한 편미분계수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까요? x에 대한 편미분계수를 구하시오라면은 xz 평면에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뜻이고, y에 대한 편미분계수를 구하시려면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yz 평면에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되겠죠? 자,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던 함수들은 전부 다 양함수꼴로 되어 있습니다. z = fxy 이렇게 양함수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함수는 음함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z가 x하고 y의 함수로서 음함수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보통 쓸 때 z는 fxy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게 양함수 형태거든요. 보통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떤 모양인지 이 구체적으로 얘가 어떤 모양인지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즉 앞에 문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X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음함수로 되어 있을지라도 이 Z가 보다시피 XY 두 문자만의 함수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그리고 그들이 다
편미분이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에서 우리는 x와 y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옆에 그림 지우고 여기다 계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음함수를 직접 우리가 x와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x에 대해서 편미분할 땐 다른 문자는 상수 취급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다시피 x와 y만의 함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x하고 y가 각각 독립변수예요. z만 종속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미분할 때 x에 대해서만 편미분할 때 다른 문자 얘는 상수 취급해요. 얘도 상수가 됩니까? 뭐 그렇진 않아요. z는 이미 x하고 y만의 함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z 안에는 y만 있는 게 아니라 x도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수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미분할 때 x에 대해서 미분할 때 0이 됐지만 얘는 미분할 때 합성함수 미분법을 써야 돼요. 바깥 함수 미분하고 안쪽 함수 미분합니다. 자, 시도를 해볼까요?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얘를 미분하면 제로가 되고요. 얘를 미분할 때 합성함수 미분법 3z의 제곱 안에 것도 미분합니다. 라운드라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변수가 두 개인데 그중에 x에 대해서만 미분하니까 라운드 z 라운드 x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잘 보세요. 여기 변수는 지금 6x고 이거 y는 상수라 보면 돼요. 여기도 변수 있고 여기도 변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합니다. 앞에 거를 미분하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6y 뒤에 거 곱하니까 z 앞에 거 곱하죠. 6xy 그리고 뒤에 거 미분하는데 x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라운드 z 라운드 x가 됐고요. 우변 상수니까 미분하면 제로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양변에 3의 배수니까 3으로 약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돈할까요? 라운드 z 라운드 x가 공통이가 있어요. 묶어내면 여기는 z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3으로 약분했으니까 2xy가 됐죠. 나머지 우변을 이해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됐고요. x의 제곱 플러스 3으로 약분했으니까 2yz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값이 0이 아니라면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라운드 z 라운드 x는 마이너스 z의 제곱 플러스 2xy분의 x의 제곱 플러스 2yz 이와 같이 됐습니다. 단 이렇게 쓸 때 항상 학교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답을 표시할 때 나눗셈이 아니었던 걸 나눠서 계산하니까 분모는 0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돼요. 이걸 쓰고 안 쓰고 따라서 점수 감점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생깁니다. 처음부터 나눗셈이었으면은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가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나눗셈이 아니었던 걸 나눗셈으로 바꿔서 도함수를 표시하고 있으니까 이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x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했다면 같은 방법으로 y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에 대한 편도함수도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x쪽을 상수로 볼 거예요. x쪽을 상수로 보고 y에 대해서만 미분합니다. 자, 그 전체식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3y의 제곱이 될 것이고 z 안에도 y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법 바깥 함수를 미분하니까 3z의 제곱 안쪽을 또 미분해야 되니까 라운드 z 라운드 y와 같이 됐고요. 자, 이제 뒤에도 또 미분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변수가 이제 x가 아니라 y하고 z가 변수예요. 이 안에 z 안에도 y가 들어있거든요. 앞에 거 미분합니다. 그래서 6x z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죠. 라운드 z 라운드 y가 됩니다. 그리고 우변 상수니까 미분하면 역시 제로고요. 양변을 3으로 다 약분해버리고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라운드 z 라운드 y로 공통인수 묶어내겠습니다. 요 앞에는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요걸로 묶어내니까 요 z의 제곱이죠. z의 제곱 이와 같이 되고요. 여기 3으로 약분하니까 2xy가 있습니다. 2xy가 있어요. 라운드 z 라운드 y 이거 묶어내고 이렇게 됐고요. 나머지 우변을 이항합니다. 마이너스가 있고요. y의 제곱 그리고 바깥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이제 넘기고요. 여기 두 배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위에도 그렇게 했어요. 이것도 그렇게 계산한 거고요. 넘어가서 계산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됐고 여기서도 이 값이 0이 아니라면 나눌 수 있겠죠. 라운드 z 라운드 y는 마이너스 z의 제곱 플러스 2xy분의 y의 제곱 플러스 2xz 이렇게 되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z의 제곱 플러스 2xy는 0은 아니다라는 걸 꼭 써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음함수 형태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보다시피
x와 y에 대한 편도함수, 즉 원래 이 기호는 양함수에서 나타나는 기호였는데요. 음함수가 주어져도 양함수 걸로 바꾼 다음에 편입을 하지 않아도 음함수 자체에서도 양함수에서 사용했던 라운드 z, 라운드 x, 라운드 z, 라운드 y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예문은요, 여러분들 잘 보면 앞에서 데카르트 곡선을 공부한 적이 있었죠. 바로 그 데카르트 곡선의 입체도형으로 확장을 시킨 개념이에요. 앞에서 배웠던 데카르트 곡선은 x의 3승 더하기 y의 3승 이렇게 해서 z좌표는 나와 있지 않았잖아요. 이런 게 없고 여기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데카르트 곡선 이런 식으로 곡선이 그려졌었죠. 자, 그 곡선을 이제 z좌표를 하나 더 집어넣고 나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공간 곡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곡면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이 그림을 손으로 그릴 수는 없으니까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그려놓은 걸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은 아주 멋진 곡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곡선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들이 공간 곡면으로 확대된 그런 곡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이어지는 시간에는 2변수 이상이 되는, 즉 3변수, 4변수 돌아가서 n변수 함수에 대한 편도함수를 또 정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다음 시간에는 아주 유명한 정리로서 클레로 정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계 편도함수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편미분 순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항상 가능할지, 아니면 어떤 제한이 있을 때 가능할지 등등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다음 시간에는 중요한 이 클레로 정리를 증명해가면서 나머지 예문들도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